5장은 구두, 글, 시연을 통한 피드백 내용입니다. 보시면 피드백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학습 맥락과 학습자 특성에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피드백을 할 때는 피드백을 받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앞에서 계속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피드백이 어느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고 말로 전달하는 피드백, 즉 구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개별 또는 모둠이나 전체, 그리고 음성 메시지, 동영상 촬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대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음성 메시지와 동영상 촬영까지도 여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중에 즉시 이루어지는 계획 없이 그냥 수시로 이루어지는 피드백과 그리고 수업 중에 미리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피드백, 그리고 수업 시간 외에 피드백 시간을 갖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글 피드백, 글로 해주는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수행, 활동, 학습지에 직접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 채점 기준표를 또는 뭐 우리 루브릭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피드백 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메일이나 메시지, 댓글, SNS 등을 이용해서 해주는 방법, 그리고 시연을 통해서 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구두 피드백 제공하기인데요. 현재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맥락이 있을 때 이 학습 맥락 속에서 학습 중인 학생들에게 구두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피드백 제공의 골든타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1대1 개별 구두 피드백만큼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대1 개별 구두 피드백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교사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특히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주로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대1 개별 피드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학생과 교사 간의 어떤 정서적인 거리를 좁히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이 교사가 자신의 학습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학생들은 교사한테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마음이 열리면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대1 개별 구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수업 중에 즉시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수업 중에 즉시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이렇게 관찰하시거나 좀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학생한테 가서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선생님이 뭐 좀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인데 또는 선생님이 어떤 그 제시한 학습 활동의 순서대로 하지 않았다라든지 얘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생이 그 멈추고 있는 순간이라든가 또는 멈칫하는 그 순간들이 어떤 순간인가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그 2학년 제가 담임을 했을 때 민규라는 학생과 있었던 사례를 제가 이렇게 여기다 적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이거는 조금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사례 중에서 조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를 했는데 제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1학년 때 선생님이 와가지고 정말 선생님 큰일 났다. 얘 진짜 너무 힘든 아이인데 이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민규라는 아이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화가 났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글로 읽으면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그냥 뭐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화부터 이렇게 막 나거든요. 얘가 그동안에 해왔던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참고 지금 왜 빨간색으로 칠하느냐고 제가 차분하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민규가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2학년 아이들이 원래가 좀 그렇거든요. 되게 막 순수하고 순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배가 폭발해 뭐 무서워 무서워 뭐 너 배 폭발한 거 본 거 있어 본 적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몰려들어 가지고 이제 민규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을 수는 있지만 물론 굉장히 독특한 친구긴 하죠. 예, 그렇지만 그 아이가 틀린 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너무 이 아이를 한쪽의 눈으로 봤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얘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민규의 다른 행동들이나 어떤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들도 너무나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서 여기에 이제 그 사례를 적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업 중에 계획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 선생님들 왜 이제 피드백을 순서를 정하기도 하고 우리 수업 중에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학습 활동을 시킨 다음에 자 우선 한 사람 순서대로 나오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뭐 그 모든 별로 나오게 한다라든지 선생님이 직접 그 자리로 간다라든지 이런 학급만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피드백을 할 때도 여기에서도 이제 이 사례도 여기에서만 사실 뭐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 1대1 개별 구두 피드백에서는 특히나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정서적인 피드백 또 정의적인 영역에 대한 피드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과의 어떤 피드백 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사례를 넣은 것입니다. 학생이 이제 자전적 글쓰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사례는 아니고요. 실제로 중학교 이제 선생님이 겪었던 사례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포함을 한 것입니다. 학생이 이제 막 온통 난리를 해놓은 거죠.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자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사실 자전적 글쓰기라는 것이 뭔가 반성문을 쓰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학생이 이제 자기 부모님이 대화하는 걸 들었다. 그런데 이제 뭐 얘를 좀 다시 좀 아기 때부터 돌아가서 다시 뭐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이제 그 시기에 중학생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사실 뭐 하기도 하고 어떤 마음속으로 아유 저걸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을 또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아이들하고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많이 갈등을 겪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정말 중요했던 거는 학생의 이 그 자전적 글쓰기라는 학습 활동을 보면서 이게 사실 인지적인 측면의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만남을 가졌던 거지만 이게 곧 어떤 정서적 피드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과 1대1로 이렇게 피드백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가 됐던 학생과의 어떤 정서적인 거리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그 우리 101쪽의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선생님은 너는 왜 반성문을 썼지? 지금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다양한 경험을 쓰라고 했지 누가 반성문 쓰라고 했니? 라고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단 너는 왜로 시작하는 피드백은 결과가 좋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예.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아도 엄마 아빠의 그런 대화를 두고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데 선생님이 또 너는 왜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아마 이 친구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선생님이 애초에 의도했던 어떤 인지적 측면에서의 개선이나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제 자체를 그 아이가 쓴 글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너 무슨 문제 있니? 너 표정이 왜 그래로 하지도 않았고요. 네, 너는 왜 대신에 글 속에 담긴 네 생각이 궁금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쓴 글을 가지고 선생님이 대화를 이끌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학생과 상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하는 것은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고 있고 평가자로서가 아니라 학생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학생의 생각을 알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가진 피드백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드백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나랑 정말 가까운 내 가족이나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그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개개인을 정말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이 좋은 피드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또한 여기에서 담화를 끝내면서 이대로 글쓰기 과제를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다시 수정해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도록 했고요. 제출 시간 조정 안내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조정에 대한 안내도 함께 마무리했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학생에게 학습 결정권을 주어서 학생이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교사가 세 번째인데요. 수업 시간 외에 학생과 별도의 피드백 시간을 계획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이게 더 가슴이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수학 푸는 거 못하겠어요. 어떤 부분부터 해결이 안 되는지 얘기해 볼래? 처음부터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예 모르겠어요. 그럼 먼저 질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거구나 라고 하는데 학생이 2차 방정식이 뭔지 몰라요. 해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 관찰을 하면서 바라봤던 모습인데요. 정말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와 선생님이 우리도 많이 겪는 일이지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별로 의지도 없고. 하지만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방과 후에 20분 정도 시간을 갖고 선생님과 2차 방정식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학생이 싫다고 할 확률도 매우 높아요. 하지만 우리는 학생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피드백은 교사가 학생에게 제안을 하고 학생이 수락하는 방식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이런 이제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좀 장시간을 하기보다는 10분이나 20분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짐으로써 학생이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좀 나아졌다. 배우고 성장한다고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시간을 통해서 조금 그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시간을 이제 수락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심지어 기다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개별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피드백 받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원들과 제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좋은 피드백이든 나쁜 피드백이든 가끔 회의 시간에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나쁜 피드백을 준다든지 또는 공개적으로 어떤 뭐 연구원이 한 일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제 과하게 뭐 치하를 한다라든지 그러면 분명히 분위기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교사를 할 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초임 교사를 할 때 저희 신규 교사가 그 학교에 4명이 다 발령을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글씨를 굉장히 못 쓰는데 그때는 이렇게 우리 교무수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서 거기다가 모든 일주일에 뭐 이런 교수학습 계획서도 쓰고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내용도 쓰고 그다음에 시수 같은 것도 다 손으로 기록하는 그때였거든요. 제가 처음 발령 받았을 때. 그러면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결제를 하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월요일 직원회의를 하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제 거 그 경영록, 학급 경영록하고 같이 발령받은 이제 동료 친구이자 동료였던 그 선생님의 경영록을 이렇게 2개를 나란히 들고서 저한테 엄청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글씨를 너무 못 썼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순간에 제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감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이지만 그 친구 선생님한테 되게 막 미운 마음도 들고 질투심도 심지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도 너무나 또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103쪽에 한 건데 초등학교 4학년 교실 수업 장면을 이제 관찰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피드백을 하다가 한 학생의 공책을 이렇게 높이 올려들면서 얘기했어요. 애들아 이것 좀 봐. 영미가 쓴 글이야 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전부 그쪽을 바라봤죠. 영미가 지난 시간까지는 한 문장의 글을 쓰는 것도 정말 어려워했잖아.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4문장으로 된 한 문단의 글을 썼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영미의 표정은 정말 여기서 제가 쓴 것처럼 온갖 감정이 뒤섞인 듯한 표정이었죠. 웃는 건지, 어쩌면 울음을 참고 있는 건지, 화가 난 건지, 부끄러운 건지 모르는 그런 표정으로 선생님이 들고 있는 자신의 공책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께서 영미에게 칭찬의 박수를 이렇게 하고 친구들이 짝짝짝 박수를 쳤지만 저는 이제 녹화를 하는 중에 그 학생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의도도 분명히 선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말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내가 피드백하는 게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또 삼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때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아마 이 친구가 그게 유난히 더 기쁘고 유난히 더 기특했던 이유는 선생님의 성향을 봤을 때 아마 그동안 영미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영미가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아마 지속적으로 선생님께서 지도를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성의 있고 열정적인 선생님이시죠. 하지만 혹시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영미 선생님은 영미의 곁에 가서 영미가 쓴 글을 읽고 영미에게 조용히 말했다. 영미야, 이제는 내용에 맞게 네 문장 정도의 글을 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여러 문장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야? 혹시 집에서도 혼자 연습해 본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좀 용기를 북돋워 줄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랬다면 영미가 어떻게 얘기했을까라고 제가 이제 저도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좋은 예시로 이렇게 말을 바꿔본 건데요. 이렇게 했다라면 그러면 이제 영미에게 네가 사용한 전략이 무엇인지 너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걸 말하게 함으로써 자기 조절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방거울의 법칙 있잖아요. 자기 유능감을 갖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집단 구두 피드백인데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교수 발화와 관련된 것이죠. 집단 구두 피드백으로 가장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이전 학습을 상기시키면서 수업을 시작하는 것. 그쵸?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기를 많이 하죠. 선생님께서 이전 학습에서 배웠는데 이번에 본 학습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고 전체적인 응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전 학습 시간에 제시했던 학습 활동 과제에 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전부 일시로 걷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돌려주면서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과제에서 개선할 점이나 오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106쪽에 있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제출한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보고서는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요. 종에 대한 설명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선생님이 잠시 종에 대해 보충 설명할게요. 잘 듣고 다음에 제출할 때는 지금 내가 말한 두 가지 사항을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 구두 피드백은 학생들이 학습을 수행하는 중에도 이제 수시로 일어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이었는데 소프라노, 뭐 메조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파트 3부 합창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소프라노 파트였어요. 소프라노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들으시면서 그냥 이상하다. 소프라노만 한번 다시 연습해 보자 이러면서 소프라노의 음정이 불안정한 거를 다시 이제 연습시키면서 소프라노 이제 그 파트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상황이었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선생님이 선이만 안 부르고 한번 해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맞았어요. 네. 이게 노래가 이렇게 음치는 또 이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뭐 원금 표현이 안 되는 학생들을 보면 이제 그 학생에게 콕 집어 설명하게 된 그런 아이들이 여러 명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원금 표현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필요한 학생은 선생님 이제 근처로 오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또 불안하시잖아요. 또 와야 될 애들이 안 오는 경우 있죠. 또 안 와도 되는 애들은 또 와서 또 더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 친구 옆에 가서 조용히 초대하는 거죠. 선아, 선생님이 원근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건데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도 뭐 예컨대 저는 이랬어요. 꼭 올 사람들은 안 와요. 이러면서 이제 찝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누구 너는 꼭 와서 다른 사람은 아무리 안 와도 너는 와서 들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피드백을 하면서 막 다 이렇게 하면 걔가 절대 좋은 마음으로 올 리가 없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충학습 시간을 가지면서 아예 피드백 시간 자체, 우리 수업 시간 자체를 피드백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충학습 시간에 전체 시간을 피드백으로 할 때는 선생님께서 학생의 학습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으로서의 보충학습이 의미 있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갖는 거는 너희들의 이전 학습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걸 분석해서 너네들한테 이러한 추가적인 활동을 제공하는 거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7쪽에 보시면요.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피드백 차시를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전에 했던 학습 활동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자, 뭐 예를 들면 다시 깨끗한 학습지를 주면서 여기다가 저번에 우리 보고서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수행을 깨끗이 옮겨 적는 무의미한 노동으로 인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제 동일한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보다는 이전 학습을 조금 더 확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보충학습의 피드백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두 피드백을 제공할 때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1:1 구두 피드백을 이제 뭐 얼굴을 보고 학교에서 했어야 되는데 못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꼭 걔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음성 메시지를 이용한 그 피드백을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어떤 시간을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또 정서적인 친밀감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소리내어 읽고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음성 피드백을 이용해서 아이들은 읽고 따라 읽기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108쪽에도 했었던 거 써놓은 것처럼 사실 학부모님이 이 말 하실 때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애의 어머니는 방과 후 보충 수업에 참여하는 미애가 선생님에게 혼이나 나고 어머니 말대로 혹시 구박덩이, 천덕꾸러기가 되지는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음성 메시지를 듣고 나니 방과 후 보충 수업 시간이 안심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 쌓아야 할 신뢰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그 전에 저의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걱정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이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안심이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학부모로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제 우리 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굉장히 성적이 안 좋은 학생으로 다니게 되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얘가 어디 가서 무시는 안 당할까 막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보충 수업의 특성상 일주일에 2, 3회 수업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음성 메시지는 매우 유용했죠. 학생들을 매일 만날 수 없으니까 사실은 그 텀이 이렇게 생기면 이 친구들은 또 금방 잘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외워줄 수 있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남학생 한 명은 제가 그 교실에 가서 데리고 오고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그 친구를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야 되고 이랬었는데 정말 이 친구가 처음으로 제가 보낸 음성 메시지를 읽고 답변을 주었을 때 제가 느꼈던 어떤 뿌듯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되게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를 거부하기도 하고 피드백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은 바로 혁이가 메시지를 처음으로 읽은 날, 처음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나에게 보내온 날과 같은
가슴이 꽉 차오르는 그 순간들이 올 것으로 믿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정서적인 친밀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촬영을 활용한 피드백도 많이 활용하게 되죠. 즉 교사가 학생의 학습 활동 흐름을 끊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영상 촬영을 해서 또는 모든별로 니네 뭐 휴대폰을 이제 주고서 그냥 니네 하는 거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피드백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가 교사의 일을 많이 덜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밥을 먹으면서 여기 뭐가 묻었는지 안 보이다가 내가 거울 보면 그냥 쉽게 뗄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의 어떤 사소한 오류나 실수는 선생님께서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자신의 비디오를 보면서 쉽게 찾아내고 알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너희들이 이 수행한 것에 대해서 너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네가 바라보아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찰 기준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이런 겁니다. 여럿이 하는 수행 중에 특정한 한 학생의 실수가 너무 도드라지거나 그 학생의 미흡한 수행으로 함께 준비한 공연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경우에는 영상을 활용한 집단 피드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사회에서 있었던 거지만 이제 운동을 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골프 선생님들도 이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골프장을 다녔었는데 그 골프장에서 이렇게 원래 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나가는 게 있었는데 제가 연습실에 딱 갔는데 비디오를 보면서 다들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제가 스윙하는 비디오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렇게 비디오 플레이를 시켜서 이렇게 보면서 그 골프장 사장님이 이제 제 스윙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저렇게 하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게임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오비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제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이 사실은 좀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걸 돌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 좋은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학생들하고 할 때 이렇게 본인이 굉장히 부끄러운 경우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도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거 글로 피드백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식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가장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또 특히 결과론적인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문서에는 성적표나 우리 생활기록부가 있죠. 네. 그리고 학습 활동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그 구두 피드백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글 피드백도 정말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고려할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드백을 받는 학생이 글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피드백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피드백하려는 대상이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 피드백을 받는 아이가 선생님이 써주신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 써주는 피드백은 피드백을 줄 때 하고 받는 그런 장면과 시간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선생님이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피드백 받는 사람의 수준의 어떤 적합한 어휘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장면과 시간이 분리된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떤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는 우리가 선생님의 글씨체라든지 이런 거라든가요. 또는 어떤 선생님만이 쓰시는 기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없을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만 쓰시는 기호가 있다. 예컨대 그러면 그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거기다 써놓은 것처럼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학습지에 써준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저한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학습지 아래에 선생님이 써주신 글은 2글자였어요. 오호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4번째는 선생님들께서 좀 신중하셔야 되는 건데요. 글로 하는 피드백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언제든 활용될 수 있거든요. 물론 말로 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딱 남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지만 글로 하는 거는 좀 더 공식적인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피드백 내용은 다양한 정보에 기반해서 써야 되고요. 다양한 정보에 기반해서 써야 되고 타당한 개선 사항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우리가 가르치고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핵심 내용과 관련된 것인가에 대한 거죠. 예. 혹시 너무 태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지 또 어떤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예를 들어 성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의 어떤 그 글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게 있죠. 학생의 개별 수행 활동지에 써주는 거죠, 직접 이렇게. 그래서 쓰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죠. 우리 수학 쪽지 시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써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있죠. 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어떤 내가 얘한테 왜 이렇게 평정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대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증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점수예요? 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판사가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판결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죠, 학생들이. 그래서 너는 한데 네가 왜 한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조곤조곤 네가 하지 못한 것, 네가 틀린 것에 대해서만 쭉 써주는 거죠. 물론 어떤 때는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장을 지원한다라고 할 때는 이건 좋지 않은 피드백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학생이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학생이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장하기를 지원하는 피드백이라면 평점은 써주지 않는 게 좋다. 점수는 써주지 않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끝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에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이 학습이 진행 중이고 아직 개선이나 향상의 기회가 있다고 느껴야 피드백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 피드백 제공하기 중에서 두 번째로 분석적 채점 기준표, 루브릭을 활용한 피드백 방법.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피드백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분석적 채점 기준표는 만들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그 채점 기준표에 이렇게 동그라미나 어떤 체크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내가 표시된 그 수준보다 윗수준을 바라보면 내가 어디까지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인수학급에서는요. 그런데 이 또한 분석적 채점 기준표의 가장 중요한 좋은 점은 뭐냐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자기조절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 중요한 것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의 차이를 알고 학생이 스스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비판적으로 생각하여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에 117쪽에 제가 예시로 말해놓은 것처럼요. 이러한 분석적 채점 기준표에 담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다시 말하기 활동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있는 걸 옮겨 적는 활동이라든지 어디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게 하는 활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A 학생과 B 학생이 어떤 수행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 기준 때문에 실제로 무엇인가를 잘 해냈으나 내용이 질적으로 우수했으나 어떤 제시된 형식들을 따르지 않아서 학습 목표를 성취한 학생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피드백을 받고 사실은 어떤 형식적인 틀만 잘 지킨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이 실제로는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어떤 우수한 상태로 피드백을 받은 이런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18쪽에 이러한 채점 기준표는 본말 전도된 헛다리 채점 기준표이며 라고 썼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그 저희가 참고한 책에는 킬러 루브릭이라고 되어 있어요. 킬러. 그래서 매우 좋지 않다. 이런 루브릭은 없느니만 이제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드는 게 정말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채점 기준표를 들이댐으로 인해서 이걸 만들기도 어려웠을 텐데 본말 전도된 헛다리 채점 기준표를 들이대면서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이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할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냥 이걸 기준에만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채점 기준표에 따른 피드백은 매우 좋지 않은 결말로 이끈다. 학습활동 과제에서 요구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는 요구사항들을 따라가고 있는지, 자기 또는 동료 평가에서 학습활동 과제가 제출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체크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이런 틀은 이럴 때 유용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과제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는 데는 좋지 않은 예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의 어떤 불완전한 학습활동, 즉 선생님이 제시한 어떤 틀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키지 않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 활동과 관련된 기준은 학습 목표의 핵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글 피드백을 제공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글 피드백은 요즘에 우리가 이메일이나 메시지, 댓글, 대화를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서 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내가 어떤 종이나 뭐 채점 기준표를 이용해서 써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타이핑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느냐 이거 어떤 다른 또 통로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른 거지 이런 걸 제공할 때 주의할 점은 다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시연하기인데요.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거나 학생에게 예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연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른 연주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바르지 않은 모습과 바른 연주 자세를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의 느낌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두 가지를 잘못 사용된 예시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색을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 글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설득하는 글을 시작하는 처음을 요즘 숨쉬기 편안하십니까? 와 같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과 요즘 숨쉬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경우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문해 봄으로써 학생에게 이제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시연학의 일종이라는 거죠. 시연을 통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면 학생들이 관찰자가 되어서 개선과 향상을 위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 단체방에 우리 동기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대학 때 체육과 교육 시간에 제가 농구 패스 연습할 때 좋은 사례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제가 패스하는 걸 보고서 이렇게 내가 잘못하는 걸로 교수님이 던져줘 보고 저한테 어떠니 그 다음에 잘 된 걸로 던져줘 보고 어때 이렇게 질문하셨던 거하고 그 무용 시간이 있어요. 교대는 무용을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저는 노래도 못하지만 춤도 어마무시하게 못 춥니다. 이렇게 못 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드 폴카 스텝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이제 무용 교수님께서 이제 그 체육교육과랑 같이 수업을 갔는데 제가 연두색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그 체육관에서 그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1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스틱 치면서 이제 그 사이드 폴카 스텝 하면서 앞으로 쭉 가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마이크를 잡고 정말 우렁차게 야 배추색 다시 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연두색을 입었는데 배추색이라고 하면서 그 다시 저를 이렇게 계속 돌린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게 이제 이제 잘 못하는 예시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김선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해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과에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걔 맨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세워놓고 누구처럼 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싫었는데 저도 학생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얘들아 영수를 봐. 자세가 어쩜 저렇게 바르지? 너희들 몇 학년이야? 6학년이요? 막 애들이 그래요. 영수는 몇 학년? 그러면 애들이 6학년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너희들 앉아있는 거 뭐 아버님들 오신 줄 알았지. 이렇게요. 안 좋게 비꼬는 거죠. 이렇게 비꼬는 거나 빈정거리는 건 피드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좋지 않은 거는 영수를 바른 자세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아이들은 바라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동료 선생님의 글씨가 삐뚤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영수 자세 삐뚤어졌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5장 플러스에 이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피드백은 현재에 비해 미흡했던 과거의 기억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장 평가라고 해가지고 가정 중심 평가라고 해서 지금 예시 2를 한번 읽어볼게요. 학기 초에는 글을 소리내어 읽기를 매우 어려워하고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했는데 방과 후에 남아서 꾸준히 학습한 결과 이제는 글을 적절한 발음으로 소리내어 읽기를 할 수 있고 2문단 정도의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그 학생한테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예시 2는 이거를 이제 앞에 얘가 애초에 어떠했고 그래서 어떤 교육 활동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현재 이 학생이 성취한 것에 대해서 이제 생활기록부 이렇게 써준 겁니다. 2문단 정도의 글을 소리내어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고 알맞게 띄어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마 좀 의견이 분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식적인 기록으로 몇십 년이 지나도 꾸준히 남아있는 우리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생의 어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쓴다라고 할 때 6학년 학생에게 이걸 써줄 때 예시 1과 예시 2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느 나라도 이렇게 예시 1처럼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죠. 근데 저희는 약간 성장평가라고 하는 것이 얘가 성장한 그 스토리를 쭉 보여줘야 한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떤 거 선택하겠냐. 그랬더니 다 예시 1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시 1은 왜 이랬더니 왠지 멍청해 보인다. 내가 왠지 멍청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것과 이제 그 노력과 성장에 대한 피드백은 학생이 하지 못했던 무엇에서 학생이 그것을 성취하게 된 전 과정을 써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 중에 학생이 한 노력과 성장에 대해 피드백하는 것이고 결과에서는 결과적으로 학생이 성취한 것들을 기술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동창회 나가서 있었던 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쓰면서 정말 너무 웃겼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진짜 오랜만에 30몇 년이 지났는데 저를 보더니 남학생인데 야 김선 너 뭐 진짜 성격 안 좋았는데 진짜 성격 좋아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한테 막 제가 승질내면서 가겠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뭐 있었어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나이 들면서 좋아지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되게 까칠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한테 또 가가지고 그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성악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등치가 있는 친구인데 야 너 어릴 때 진짜 뚱뚱했는데 하다가 이제 본전도 못 찾았죠. 그죠? 그래서 너 진짜 어릴 때도 그러더니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렇게 틀에다가 맞춰서 이런 얘기를 참 칭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너 이랬는데 지금 이렇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35년 후에 나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했더니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기 초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상담 치료를 받고 4학년 때 왕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이제 소수의 친구와는 어울리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아마 이 친구는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이 친구는 그리고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진 거죠. 그렇지만 선생님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처를 극복한 것이 그것이 다시 들춰졌을 때 아프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걸 극복했다라는 것이 내가
그것에 매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 그게 치유가 됐다 이런 건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가끔은 성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출발점을 끝까지 잊지 않게 하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너 옛날에 이랬어 이제 이런 걸. 그래서 너 올챙이 쪽을 생각해야 돼. 그런데 불완전하고 힘들었던 출발점은 잊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